안녕하세요. 고사드에서 일하고 있는 최피입니다. 얼마 전에 스파이더맨 신작이 개봉을 했죠.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이 영화가 요즘 영화관을 거의 휘어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본을 준비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에서 개봉한 지 거의 한 2주 넘게 한 600만, 700만 관객을 넘겼다고 해요. 요즘 극장에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스파이더맨 앞에서는 그 말도 잠깐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말에 아주 재밌게 보고 왔는데요. 영화를 보고 집에 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작품까지 포함하면서 우리가 극장에서 만난 피터 파커의 실사 단독 영화가 총 9편이잖아요.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1, 2, 3편,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편, 그리고 톰 홀랜드의 마블 스파이더맨 총 4편, 여기에다가 소니의 스파이더버스 애니메이션 2편까지 합치면은 극장용 장편만 총 11편입니다. 11화나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처럼 스파이더맨이 다른 인물들과 함께 나온 영화까지 합치면은 영화는 숫자는 더 늘어나겠죠. 근데 재밌는 게 주인공 배우가 여러 번 바뀌었고 감독도 여러 번 바뀌었고 세계관도 계속 다시 시작을 됐는데 각각 스파이더맨이 전부 자기의 팬덤을 가지고 있어요. 토비 맥과이어가 최고라는 분이 있고 앤드류가 진짜 원작에 더 적합하다라는 분들도 있고 톰 홀랜드가 가장 스파이더맨답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 애니메이션의 마일즈 모랄레스를 가장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상한 게 같은 캐릭터를 이렇게 여러 번 다시 만들었는데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또 영화관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전도 잊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른 히어로 영화도 이런 경우가 있나 하고 쭉 생각을 해봤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뭐 있어도 한 배트맨 정도? 네, 배트맨이 있겠네요. 근데 영화 숫자로만 따지면 배트맨도 절대 만만치는 않은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파이더맨은 영화에서 3명의 배우가 만든 3개의 시대가 거의 연속해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었고 거기에 애니메이션까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공을 했죠. 보통 리부트라는 거는 앞에 시리즈가 힘을 잃어서 앞에 시리즈가 인기가 없어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스파이더맨은 다시 시작할 때마다 이전 작품의 팬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어요. 팬층이 교체된다기보다는 계속 쌓여가는 느낌에 좀 더 가깝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본 거미에 물리는 이야기를 왜 또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피터 파커가 또 힘들어할 걸 알면서도 왜 다시 이 인물을 만나러 가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른 히어로와 무엇이 달랐는지, 3명의 스파이더맨은 각각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브랜드 뉴 데이가 왜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스파이더맨이 60년 넘게 사랑받는 이유가 조금은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스파이더맨 설명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스파이더맨이 처음 등장을 한 건 1962년입니다. 마블 코믹스의 어메이징 판타지 15호에 처음 나왔었고요. 작가는 스탠리, 유명하죠. 스탠리 작가. 그리고 그림은 스티브 디코가 맡았었습니다. 스탠리는 벽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보다가 벽에 붙을 수 있는 히어로를 떠올렸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들으면 뭐 그럴 수 있지 싶은데 당시에는 이 아이디어가 그렇게 당연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거미 좋아하시나요? 저는 거미를 무섭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다른 분들은 방에서 거미를 만나면은 그렇게 친절한 이웃이라고 생각할 자신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거미는 상당히 빠르고 다리도 8개나 있고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조금은 불편해하는 동물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되게 징그럽다고 할 수 있는 그 거미를 히어로의 상징으로 쓰겠다는 거죠. 게다가 주인공은 어른도 아닌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0대 캐릭터들은 보통 히어로의 조수 역할을 많이 맡았었어요. 그 사이드킥이라고도 하죠. 배트맨의 옆에 있는 로빈처럼. 근데 피터 파커는 10대 소년이면서도 혼자 주인공이었습니다. 그것도 학교에서 인기가 많고 운동을 잘하는 그런 학생이 아니라 친구들한테 좀 무시당하고 혼자 과학에 빠져있는, 흔히 말하면 좀 약간 너드, 오타쿠 이런 쪽이었어요. 그 출판사 쪽에서 처음에 좀 반응이 좋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 이야기도 좀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미에 고민 많은 10대의 화려한 영웅이라기보다는 어딘가 좀 불편하고 좀 불안한 주인공이잖아요. 그런데 폐간을 앞두고 있던 이 어메이징 판타지에 이 이야기를 한번 실어봤고 예상과는 다르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1963년부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단독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그림을 맡은 이 스티브 디코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해요. 초기 스파이더맨은 좀 몸이 크고 당당한 영웅이 아니라 좀 마르고 약간 구부정한 소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눈 부분은 상당히 크고 몸 전체를 가린 복장은 조금 낯설고 벽에 붙어있는 자세도 사람이라기보다는 정말 거미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낯섦 때문에 다른 히어로들과 겹치지 않는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슈퍼맨은 하늘을 똑바로 날아가죠. 배트맨은 어둠 속에서 활공을 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스파이더맨은 어떨까요? 거꾸로 매달려 있고 벽에 붙어 있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줄 하나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동을 하죠. 등장하는 순간부터 세상을 보는 방향이 아예 다른 히어로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태어난 1960년대 초반은 그 핵과 방사능에 대한 기대와 공포가 동시에 커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에 노출된 거미에 물려서 능력을 얻는 설정도 그 시대의 분위기와 잘 맞았었죠. 지금은 유전자 조작 거미로 바뀌기도 하고 세계관마다 설명이 약간 조금 달라졌지만 평범한 과학 실험에서 예상치 못한 힘을 만들어낸다는 기본 구조는 아직도 남아있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독특한 탄생 비화 같잖아요. 근데 스파이더맨이 정말 새로웠던 거는 거미의 능력만은 아니었죠. 이 소년이 능력을 얻은 뒤에도 인생이 별로 편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스파이더맨 이전에도 인간적인 고민을 가진 영웅은 늘 있었죠. 근데 피터 파커는 그 고민의 종류가 굉장히 생활에 가까웠어요. 숙제를 못해서 혼나고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사진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고 집에 오면은 매이송모와 병원비와 집세를 걱정을 합니다. 세상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월세가 밀려요. 이게 바로 스파이더맨의 핵심입니다. 슈퍼맨의 질문이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존재가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한다면, 배트맨의 질문은 한 인간이 자기 상처와 공포를 어떻게 정의로 바꿀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스파이더맨의 질문은 조금 달라요. 내 인생도 감당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까지 구해야 할까? 저는 이 질문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억만장자도 아니고 외계인도 아니잖아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누군가와 약속이 있고 돈 걱정도 있고 괜히 한 말 때문에 밤에 이불킥을 하기도 합니다. 피터 파커도 그래요. 초능력이 생기면 고민이 사라질 것 같지만은 피터에게 초능력은 고민을 하나 더 추가를 시켜줍니다. 학교에 늦었는데 강도가 나타나거나 데이트 약속이 있는데 다리가 무너진다거나 취업 면접이 있는데 누군가 살려달라고 막 헬프를 쳐요. 항상 두 가지 삶이 동시에 이렇게 피터를 잡아당기고 있죠. 피터 파커로 살면 스파이더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스파이더맨으로 살면 피터 파커의 관계가 무너져 버려요. 둘 중 하나를 완벽하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의 승리는 늘 조금 씁쓸합니다. 악당을 잡아도 약속 시간에는 늦고 도시를 구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피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초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한 동경만은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왜 모든 일을 잘 해낼 수가 없는지, 이런 아주 현실적인 답답함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또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다치고 관계가 틀어지고 돈도 없고, 가끔은 스파이더맨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결국엔 누군가가 위험에 빠지면 다시 마스크를 씁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의 판타지는 벽을 타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이 엉망이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게 이 캐릭터가 주는 가장 큰 판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파이더맨 복장도 한번 볼까요? 스파이더맨은 얼굴을 완전히 가리잖아요. 배트맨도 가면을 쓰지만 턱과 입은 보이고, 슈퍼맨은 아예 얼굴을 드러내죠. 근데 스파이더맨은 피부색도 표정도 나이도 보이지가 않아요. 눈 모양만 있는 빨간 마스크가 얼굴 전체를 덮고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정체를 숨기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그 안에 누구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스파이더맨 가면을 쓰면은 바로 스파이더맨이 됩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인종도 중요하지 않고 생김새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피터 파커와 닮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가능성을 가장 크게 확장한 작품이 바로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였습니다. 피터 파커만이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일즈 모랄레스도 될 수 있고 그웬 스테이시도 될 수 있고, 전혀 다른 시대의 수많은 인물이 각자의 방식으로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다고 보여줬죠. 심지어 돼지도 스파이더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요한 거는 거미에게 물린 사람의 이름이 아닌 것 같아요. 힘을 얻은 뒤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은 한 명의 캐릭터이면서 동시에 누구나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었죠. 저는 이게 배우가 계속 바뀌어도 관객이 새 스파이더맨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토비 맥과이어가 피터 파커라고 믿었고, 그리고 앤드류 가필드도 피터 파커라고 믿었고, 그리고 톰 홀랜드도 피터 파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얼굴인데도 마스크를 쓰고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순간 전부 스파이더맨이 되는 거죠. 이제 영화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앞에서 실사 단독 영화가 9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9편을 그냥 한 줄로 세우기보다는 3편에 서로 다른 성장기로 보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먼저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은요, 2002년에 시작된 샘 레이미 감독의 이 스파이더맨은 죄책감과 희생의 이야기였다고 보여집니다. 이 버전의 피터는 굉장히 착하지만 늘 자신의 행복은 뒤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메리 제인을 사랑하면서도 곁에 둘 수 없고, 스파이더맨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평범한 삶을 계속 포기하기도 하죠. 두 번째 영화에서는 능력까지 사라지잖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 몸이 고장났다기보다는 스파이더맨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마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잠시 마스크를 버리고 평범한 삶을 살아보는데 인생이 오히려 좋아져요.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길을 걸을 때마다 표정도 좀 편안해지고. 근데 이 도시에서 누군가가 위험에 빠지는 순간 결국에는 다시 마스크를 쓰게 되죠. 토비 맥과이어 버전의 스파이더맨은요, 무엇을 얻는 영웅이라기보다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웅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리즈에는 생활의 필요가 아주 진하게 묻어 있어요. 피터가 피자 배달을 하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독촉받고 사진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사진을 찍는 알바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보면 슈퍼히어로 영화인데도 이상할 정도로 직장인의 그 마음을 건드려요. 그래서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이 뭔가 근본이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앤드류 가필드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스파이더맨이 제가 가장 스파이더맨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버전은 토비보다 훨씬 더 날렵하고 말도 잘하고 스파이더맨으로서 싸울 때 농담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피터 파커라기엔 너무 잘생기고 멋있다고도 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시리즈 핵심은 피터와 그웬 스테이시의 관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좀 더 자연스럽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화면 밖으로 느껴질 정도로 좀 많이 강했죠. 그래서 두 번째 영화의 그 비극도 아주 크게 남습니다. 1편에서 피터는 그웬의 아버지에게 그웬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이 버전의 스파이더맨을 움직이는 책임은 벤 삼촌에 대한 죄책감뿐만 아니라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죄책감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와닿고 뭐라고 그럴까, 가장 불쌍한 스파이더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인데 이 버전의 출발점은 앞에 두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죠. 탄생 과정을 보여주지도 않고 그 삼촌 이야기도 보여주지도 않고 처음부터 거대한 마블 세계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나오자마자 캡틴 아메리카랑 싸우고 아이언맨한테 슈트를 받고 우주로 나가서 타노스를 만납니다. 규모로만 보면은 가장 큰 스파이더맨이에요. 근데 인물은 그 세 명의 스파이더맨 중에 가장 어립니다. 아직 고등학생이고 어벤져스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토니 스타크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톰 홀랜드의 그 첫 세 편은 한 소년이 훌륭한 어른을 따라가려다가 마침내 자기 기준을 만드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죠. 토비의 스파이더맨이 희생을 배웠고 앤드류의 스파이더맨이 상실을 견뎠다면 톰의 스파이더맨은 의존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겪은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같은 캐릭터인데도 그 세 시리즈가 전혀 똑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악보를 세 명의 연주자가 다르게 연주한 거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멜로디는 같습니다. 평범한 소년이 힘을 얻고 자기 선택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그 상실을 책임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토비는 희생을, 앤드류 가필드는 사랑과 상실을, 그리고 톰은 성장과 자립을 더 크게 연주를 합니다. 관객은 이 세 버전을 볼 때 이미 아는 이야기를 확인하면서도 이번에는 어떤 감정이 더 크게 들릴지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스파이더맨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아마 스파이더맨을 보지 않은 분도 이 문장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처음 힘을 얻었을 때의 피터는 지금 우리가 아는 정의로운 영웅은 아니었어요. 처음 한 일은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버는 거였거든요. 레슬링 경기에 나갔고 뭐 TV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어려운 형편에서 갑자기 특별한 능력이 생겼고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어느 날 피터의 눈앞에 강도가 지나가는데 피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그냥 보내줍니다. 내 일이 아니다. 경찰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얼마 뒤에 벤 삼촌이 살해가 되고 범인을 쫓아간 피터는 그 살인범이 자기가 예전에 놓아준 바로 그 강도였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스파이더맨의 탄생입니다. 거미에 물린 순간 스파이더맨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외면한 일이 결국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돌아왔다는 걸 깨닫는 순간 스파이더맨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문장, 그 문장은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시면 모두가 아시는 문장이죠. 가장 유명한 대사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최초의 만화에서 벤 삼촌이 직접 한 대사가 아니었어요. 어메이징 판타지 15호 마지막 부분에 서술자의 문장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이후에 애니메이션과 영화 같은 여러 작품들을 거치면서 벤 삼촌이 피터에게 남긴 말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근데 누가 말했는가 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 문장이 피터에게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이 말은 멋있는 좌우명이 아니죠. 피터에게는 자기 실수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기억이고 다시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의 책임감은 처음부터 건강하고 반듯하게 생긴 게 아닙니다.
죄책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도 만들지만 자기 자신을 벌주는 방향으로 데려가기도 하잖아요. 누군가를 구하지 못할 때마다 피터는 벤 삼촌의 죽음을 다시 겪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하려고 하고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자기 행복을 선택하면 누군가 다칠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스파이더맨을 책임감이 강한 영웅이라고 말하는데요. 조금 다르게 보면은 책임을 내려놓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게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 2에서도 나오고 노웨이 홈 이후 톰 홀랜드의 피터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죠. 책임감이 피터를 영웅으로 만들지만 그 책임감이 너무 커져버리면 피터 파커라는 사람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피터는 모두를 구하기 위해 자기 자신까지 희생해야 하는 것인가? MCU의 스파이더맨은 이 질문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책임보다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 보였었거든요. 11호에서 토니 스타크가 직접 찾아와서 새로운 슈트를 주고 전투에 데려갑니다. 그 피터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자기가 존경하던 최고의 히어로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홈커밍에서 계속 토니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동네의 작은 사건만 해결하는 건 성에 차지 않고 더 큰 사건을 혼자 해결해서 자기가 어벤져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사고를 칩니다. 배를 두동강이 내고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토니에게 슈트를 빼앗기죠. 그때 토니가 묻는 말이 이 버전의 핵심입니다. 그 슈트가 없을 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 슈트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그 장비에 관한 말 같지만 사실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는 아이언맨이 만들어준 슈트 때문에 영웅이 된 것인가? 아니면 슈트가 없어도 누군가를 구할 사람인가? 그리고 피터는 무너진 건물 밑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상황을 혼자 견디면서 일어납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토니의 장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스파이더맨이 되죠. 근데 파프롬홈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토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사람들은 피터에게 다음 아이언맨이 되기를 기대를 해요. 피터는 아직 학생인데 그리고 아직 어리고 세상은 갑자기 토니 스타크의 자리를 네가 채우라고 막 합니다. 당연히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그 책임에서 도망치고 싶어하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미스티리오에게 토니가 남긴 무기 시스템까지 넘겨줍니다. 엄청난 사고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단순히 피터가 순진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무게를 넘기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직 이걸 들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나보다 어른처럼 보이는 사람이 대신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MCU 스파이더맨 성장은 그래서 조금씩 뒤로 갑니다. 홈커밍에서 자기 힘으로 서는 법을 배웠다가 파프롬 홈에서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려고 하고 노웨이 홈에서 결국엔 그 대가를 치릅니다. 노웨이 홈은 제목 그대로 피터가 돌아갈 집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미스테리오가 피터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를 해버리면서 피터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인 MJ와 베스트 프렌드인 네드 그리고 메이 숙모까지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리죠. 피터는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사람들이 자기 정체를 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주문을 하는 중에서도 계속 조건이 막 바뀝니다. MJ는 기억해야 되고 네드도 기억해야 되고 메이 숙모도 기억해야 되고 보면서 막 왜 저러지 싶지만 이해는 돼요. 근데 스파이더맨이라는 정체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스파이더맨의 관계까지 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건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존재의 문제잖아요. 결국에는 주문이 무너지고 다른 세계의 빌런들이 막 넘어오고 토비 맥과이어와 앤드류 가피드의 스파이더맨까지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이 단순한 팬 서비스로 끝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세 명의 피터가 각자 다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토비의 피터는 복수심 때문에 자신을 잃어본 적이 있었고 앤드류의 피터는 그웬을 구하지 못한 뒤에
더 잔인해지고 막 분노에 빠졌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 숙모를 잃고 그린 고블린을 죽이려는 톰의 피터를 두 사람이 막을 수가 있었죠. 선배 히어로가 후배에게 기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이미 겪은 후회를 건네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피터는 그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자기 존재를 지우는 선택을 합니다. 세상을 구했지만 아무도 그가 세상을 구했다는 걸 몰라요. MJ도 네드도 함께 싸운 히어로들도 피터 파커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피터는 혼자 작은 방으로 이사를 하고 검정고시 책을 펼쳐들고 직접 만든 새 슈트를 입고 다시 도시로 나갑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자립이죠. 토니의 장비도 없었고 어벤져스의 도움도 더 이상 없고 자기를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서야 우리가 원작에서 알던 가난하고 외로운 동네의 영웅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결말이 마냥 멋있게만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피터가 책임을 다한 건 맞는데 또다시 모든 짐을 혼자 들기로 결정했잖아요. 피터가 정말 어른이 된 것인가? 아니면은 벤 삼촌을 잃은 뒤부터 반복해온 방식대로 자기 자신을 또 벌주기 시작한 것인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서 이번 브랜뉴 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 브랜뉴 데이를 보지 않으셨고 아무 정보 없이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시 멈췄다가 영화를 보신 뒤에 이어서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화의 제목은 브랜뉴 데이,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날이라는 뜻이죠. 이 제목은 2008년에 시작된 스파이더맨 코믹스의 브랜뉴 데이 시기와도 연결이 됩니다. 당시 코믹스에서도 피터의 삶과 인간관계가 크게 재설정이 되었고 세상은 피터의 정체를 아예 모르는 상태로 돌아갔어요. 영화가 그 코믹스를 그대로 옮겨온 것은 아니지만 노웨이 홈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피터에게 이 제목보다 더 맞는 말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감독도 바뀌었습니다. 홈커밍부터 노웨이 홈까지 세 편을 만든 존 와츠 감독 대신에 그 샹치를 만든 데스틴 데니얼 크레이턴 감독이 맡았어요. 네 번째 영화이기는 하지만 앞에 세 편을 그대로 연장한다기보다는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의 두 번째 1편처럼 다시 출발한 셈입니다. 그래서 토니 스타크의 장비와 거대한 우주의 사건보다는 뉴욕의 거리와 피터 개인의 외로움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영화의 피터는 전업 스파이더맨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죠. 세상은 피터 파커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스파이더맨은 여전히 도시의 영웅이에요. 좀 이상하죠.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랑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피터는 뉴욕에서 범죄를 막고 사람들을 구하면서도 MJ와 네드가 자기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친구들이 잘 지내는 걸 보면 안심이 되면서도 그 삶에 자기가 없다는 사실은 계속 피터를 괴롭히죠. 이 설정이 좀 잔인한 것 같아요. 피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성공을 유지를 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절대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하는 행동과 자기가 외로워지는 일이 완전히 같은 선택이 된 거예요. 이번 영화에서 피터의 힘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도 저는 이 감정과 떨어져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공식 줄거리에서도 피터가 옛 친구들이 자기 없이 살아가는 압박을 받으면서도 자기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화를 겪는다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까지 스파이더맨의 능력은 문제가 생기면은 해결하는 도구였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벽을 타고 거미줄로 막 사람을 구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능력 자체가 피터의 문제가 됩니다. 감정이 흔들릴수록 힘도 막 불안정해지고 자기를 억누를수록 몸은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초능력이 사춘기의 비유였던 초기 스파이더맨처럼 이번 변화는 혼자 감당해온 감정이 몸 밖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작품이 퍼니셔와 헐크가 함께 나오는 것도 아주 재밌는데 존 벌션이 연기한 퍼니셔와 마크 러팔로가 연기한 브루스 배너가 한 영화 안에서 피터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 세 사람은 전부 힘을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 다르죠. 퍼니셔는 악인을 죽여버리면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가깝고, 헐크는 감정을 억누를수록 더 위험한 힘이 튀어나오는 인물입니다. 그 사이에 스파이더맨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고, 분노를 통제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악당까지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은 단순히 유명한 MCU 캐릭터가 합류한 게 아니라 피터가 갈 수도 있는 양쪽의 끝처럼 보입니다. 분노를 정의라고 믿는 방향과 분노를 눌러두었다가 자기를 잃어버리는 방향, 그 피터는 그 사이에서 자기 방식을 다시 찾아가야만 하죠.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도 피터의 상황과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악당을 거미줄로 묶는 건 익숙하죠. 근데 보이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힘으로 때려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다르잖아요. 근데 피터가 정말 싸워야 하는 상대는 도시에 태어난 위협뿐만이 아니라 혼자여야 모두가 안전하다는 자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노웨이 홈에서의 마지막에 피터는 MJ와 네드에게 자기를 알릴 기회가 있었지만 포기를 했죠. 마지막 장면에서 상처 없이 살아가는 두 사람을 보고 자기가 끼어들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그 선택이 책임처럼 보였는데, 근데 이번에 브랜드 뉴 데이에서는 그 선택의 그 다음날을 보여줍니다.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모두 끊어버린다면 사람은 과연 계속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누군가를 지킨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저는 이번 영화가 스파이더맨의 오래된 문장을 조금 다르게 확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근데 그 책임을 진다는 건 모든 일을 혼자 떠안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도 책임이고,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것도 책임이고, 상대가 위험을 알고도 함께 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책임입니다. 그래서 피터가 다시 관계를 향해 움직이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 그 누구의 기억 속에도 없는 사람이 다시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아니라 피터 파커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이번 영화에서 가장 어려운 행동이었을지도 모르죠. 건물 사이를 날아가는 것보다, 헐크와 맞서 싸우는 것보다 오래된 친구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다시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브랜드 뉴 데이라는 제목은 그 세계관이 새로 시작된다는 뜻만은 아닌 것 같아요. 피터가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노웨이 홈이 피터에게 혼자서도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느냐 라고 물었다면, 브랜드 뉴 데이는 그 다음 질문을 합니다. 혼자서 설 수 있게 된 사람이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저는 이 두 질문이 나오면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이제서야 정말 어른의 세계로 들어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처음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스파이더맨은 배우와 감독이 세계관이 바뀌어도 계속 사랑을 받는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이유는 이 캐릭터가 완성된 캐릭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슈퍼맨은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거의 완성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배트맨은 자기 신념과 방식이 단단하게 세워진 인물입니다. 게다가 부자고요. 반면에 피터 파커는 계속 배우고 실수합니다. 10대 때는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웠고, 어른이 된 뒤에는 관계를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상실을 겪은 뒤에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피터가 배워야 할 문제도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캐릭터로 새로운 세대의 성장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힘과 일상의 거리가 아주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파이더맨은 우주의 외계인들과 싸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네를 지키는 그냥 친절한 이웃, 친절한 영웅이죠. 고양이를 구하고 자전거 도둑을 잡고 길을 알려주고
뭐 할머니에게 짐을 들어주고 그러다가 막 자기가 도둑으로 동네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기도 해요. 그런 큰 사건과 작은 생활이 한 인물 안에 같이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패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벤 삼촌의 죽음도, 그 외의 죽음도, 메이 숙모의 죽음도 다음 편이 시작됐다고 그 기억이 사라지진 않아요. 피터는 그 기억을 가지고 다음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관객도 이 인물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파이더맨 얼굴은 완전히 가려져 있죠. 그 안에 피터 파커가 될 수도 있고 마일즈 모랄레스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스파이더맨은 특별한 혈통을 타고나야만 되는 영웅은 아닙니다. 우연히 힘을 얻은 평범한 사람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하면서 만들어지는 영웅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벽을 타는 힘도 없고 거미줄을 쓸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외면할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를 도울지는 우리도 매일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힘의 크기는 달라도 책임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의 이야기는 초능력 이야기인데도 이상할 정도로 우리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스파이더맨의 대표적인 장비인 웹슈터는 대부분 원작과 영화에서 피터가 직접 만든 발명품입니다. 피터가 거미줄 용액을 만들고 손목에 장치 안에 넣고 손가락 동작으로 발사되도록 설계를 하죠. 생각해보면 필요한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을 매달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 되고 발사되기 전에는 작은 용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공기와 닿으면 빠르게 굳어야 되고 건물에 붙었을 때는 사람의 무게와 이동할 때 생기는 그 충격까지 견뎌야 됩니다. 너무 단단하면 충격이 그대로 몸에 전달될 수 있고 너무 늘어나면 이동에 통제를 당할 수도 있죠. 거미줄을 어디에 붙일지 계산도 해야 되고 흔들리는 몸과 방향과 속도도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웹슈터는 단순히 줄을 발사하는 장난감이 아니라 재료공학, 기계설계, 제어 기술이 같이 들어간 장비인 거죠. 그 MCU의 피터가 토니 스타크에게 선택을 받은 것도 이 초능력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생이 자기 힘을 이해하고 그 힘을 확장할 장비까지 직접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웹슈터의 그 장비를 실제로 만든 사람들도 여러 명 있었고요. 유튜브에서 그런 장비를 만들어 보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공과대학, 그러니까 기계제어공학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스파이더맨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지 탄생부터 이번에 브랜드 뉴데이까지 한번 쭉 따라가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스파이더맨은 완벽해서 사랑받는 영웅이 아니었죠.